서울 외곽 고급 단독주택. 이곳에 사는 최정호 회장님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던 주역이었습니다. 지금은 72살 나이에 고요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계시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삶처럼 보이지만 최정호 회장님의 눈빛은 항상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살 배기 딸 수진이마저 실종됐거든요.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구었죠. 회장님, 새 가정부가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박 실장의 말에 최정호 회장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지난 1년간 5명의 가정부가 교체됐어요. 음식이 짜다, 집안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발걸음 소리가 시끄럽다. 이유는 다양했죠. 성함이 이하나라고 하는데 이력이 아주 깔끔합니다. 41살의 요리 솜씨가 특히 좋다고 하더군요.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에서 예의 바름이 묻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크고 낯설어요. 필요한 건 박 실장에게 말하세요. 회장님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하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최정호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이요. 왜 저렇게 나 찍지? 내가 나이가 들어 헛것을 보나. 그렇게 이하나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의 까다로운 식성에도 하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죠. 소금간 하나 틀리지 않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청소했어요. 특히 최정호 회장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레코드판을 닦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문득 하나는 부엌에서 부드러운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회장님은 귀를 기울였죠. 왠지 모를 익숙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으니까요. 이상하네. 최정호 회장은 자신의 구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이탈리아제 구두인데 언제나 비가 오면 발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였죠. 회장님은 베란다에 나가 빗소리를 듣다가 문득 집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평소처럼 미끄러질 준비를 했는데 발이 단단하게 땅을 디뎠습니다. 의아해하며 구두 밑창을 살펴보니 누군가 고무 덧댐을 붙여놓았더군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이하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렸어요. 최정호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누룽지와 된장국, 계절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구두는 어떠세요? 어제 보니 밑창이 많이 닳아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이하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했소? 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손을 대서요. 하지만 비 오는 날 미끄러우실까봐. 최정호 회장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파도가 일렁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회장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클래식 레코드를 꺼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듣는 음악이었죠.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흘러나오자 그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어요. 이 곡은 어린 수진이를 재울 때 항상 틀어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문득 부엌에서 들려오는 허밍 소리. 회장님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하나가 그 멜로디를 정확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최정호 회장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흥얼거렸나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하나의 대답에 회장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곡은 시중에 잘 알려진 버전이 아니라 수진이를 위해 편곡된 특별한 버전이었거든요. 혹시 아니겠지. 최정호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얼굴, 목소리, 습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다음 날 회장님은 아침 식사 시간에 평소보다 이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수저를 들 때마다 새끼 손가락을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은 어린 시절 수진이가 따라하던 엄마의 습관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하나 씨, 오늘 저녁은 해물찜을 먹고 싶은데 장을 같이 보러 가겠소. 하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 실장조차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정호 회장이 가정부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회장님은 이하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향수에 잠기는 모습, 딸기를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습관. 모두 어린 수진이와 같았습니다. 혹시 진짜? 그날 밤 최정호 회장은 결심했어요. 박 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하나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보게. 아주 조용히 말이야. 며칠 뒤 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하나 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최정호 회장은 자신의 서재 문을 굳게 닫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간략한 이력서가 나왔죠. 5살 때 서울 동부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어요. 가져온 물건은 빨간 고양이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최정호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 바로 미미라는 이름의 빨간 고양이 인형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실종된 나이도 5살이었고 실종 장소도 서울 동부였습니다. 그리고 8살 때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상실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전 기억이 거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최정호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여전히 부족했죠. 혹시 이하나 씨의 손목에 흉터가 있던가? 박 실장은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네, 오른쪽 손목에 약 3cm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최정호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는 4살 때 놀이터에서 떨어져 손목을 다쳤고 그때 생긴 흉터였죠. 회장님이 직접 병원에 데려갔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계속 지켜보게. 그리고 DNA 검사를 준비해두게. 다음 날 최정호 회장은 이하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오래된 가족 앨범을 정리해달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놓고 하나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는 수진이의 5살 생일 파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내 딸이요. 30년 전에 실종됐어. 이하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어딘가 아픈 것처럼 이마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왠지 이 파란 원피스가 눈에 익은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최정호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수진이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옷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은 이하나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주 찾는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강공원의 특정 벤치와 집 근처 작은 어린이 놀이터였죠. 두 곳 모두 30년 전 수진이와 자주 갔던 장소였습니다. 이하나 씨는 왜 항상 이 벤치에 앉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랄까. 이하나의 대답에 최정호 회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하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기억이 어디까지 나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5살 이전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요. 최정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이름이 기억나나요? 이하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곤 해요. 최정호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가 딸을 부르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다음 날 조카인 최윤석 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삼촌,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최윤석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는 최정호 회장의 조카로 회사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죠.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생각할 게 많을 뿐이야. 최정호 회장은 조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눈은 이미 변화를 감지했어요. 삼촌이 새 가정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새로 오신 가정부는 어떠세요? 박 실장 말로는 아주 만족하신다면서요. 윤석의 말에 최정호 회장은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쁘지 않아. 일도 꼼꼼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윤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하나라는 여자 철저히 조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윤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촌이 그토록 찾던 수진이 만약 정말로 나타난다면 자신의 회사 상속은 물 건너가는 거였죠. 30년간 회사를 위해 바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석은 사설 탐정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어요. 하나의 과거 기록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쓸모가 있겠는데? 윤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하나는 20대 초반에 작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 정보는 충분히 왜곡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회장님? 사설 탐정이 물었어요. 윤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손을 봐야겠어. 노인을 속인 전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아원 기록도 조금 수정해야겠군. 그날 저녁 윤석은 최정호 회장을 찾아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삼촌,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하나라는 여자 과거에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표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가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윤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고아원 기록도 조작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수진이라고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정부로 취직했다고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최정호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싶은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론 조카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심스러웠어요. 고마워, 윤석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윤석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삼촌이 즉시 하나를 내쫓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반응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정호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석이 보여준 서류가 진짜일까? 아니면 조작된 것일까? 그리고 왜 윤석은 이토록 하나를 경계하는 걸까요? 박 실장, 고아원에 직접 가보고 싶어.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주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편 최윤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순 없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최정호 회장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항목과 복용 중인 약물 목록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완벽한 계획을 세울 테니. 이른 아침 최정호 회장은 박 실장과 함께 서울 동부에 위치한 사랑의 집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30년이 넘은 기억 속의 장소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정문의 오래된 느티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여기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신고가 있었지. 회장님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거리를 헤맸던 날들,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애타게 찾았던 시간들. 회장님 원장실입니다. 박 실장의 안내로 최정호 회장은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예순을 훌쩍 넘긴 원장 김미숙 씨는 회장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하나에 대한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어요.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30년 전 기록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이곳에 맡겨졌어요. 데려온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이의 이름과 빨간 고양이 인형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정호 회장은 서류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잉크색이 부자연스럽게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최근에 수정된 것 같은데요.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확인해 보니 확실히 누군가 글씨를 덧칠한 흔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한 남자분이 왔었어요. 이하나의 기록을 확인하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 했던 모양이네요. 최정호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윤석이 보여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였죠. 혹시 당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직 있을까요? 원장은 창고로 향했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인데, 아, 여기 있네요. 원장이 꺼낸 것은 바랜 빨간색 고양이 인형이었어요. 한쪽 귀가 약간 찢어져 있고 목에는 미미라고 새겨진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미. 최정호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 수진이의 인형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수진이의 이름을 새겨 선물했던 인형. 목 부분에 SUJIN이라고 작게 수놓아져 있었죠. 맞아. 이건 분명 수진이 인형이야. 박 실장도 인형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전 회장님 댁에서 본 사진 속 인형과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인형을 품에 안은 채 고아원을 나왔어요. 이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박사 DNA 검사 준비해주게. 오늘 바로 샘플을 보내겠네. 한편 이하나는 회장님의 집에서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낯선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죠. 푸른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 커다란 느티나무,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진아 하는 부름소리,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끄는 느낌. 이하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섰어요.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회장님 집에 온 이후로요. 내가 대체 누구지?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습니다. 어릴 적 다쳤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처였어요. 최정호 회장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하나는 정원에서 장미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이하나 씨, 내일 함께 병원에 가야겠소. 다음 날 최윤석 부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촌,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최윤석은 최정호 회장의 집을 불쑥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웬 음식이야?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직접 만든 전복죽입니다. 삼촌이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영양 보충하시라고 가져왔어요. 최정호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석이 요리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조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 고맙다. 저녁 식사 때 먹어볼게. 윤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하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살폈어요. 전복죽은 분명 맛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사였던 이전 고용주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은 특정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저녁 시간 최정호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하나가 전복죽을 데워 가져다 놓자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잠시만요, 회장님. 이하나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드시는 약과 전복이 함께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약사님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정호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주치의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김 박사, 내가 먹는 고혈압 약이 전복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까? 그래? 심장 박동 이상이라고. 그래, 고맙네. 전화를 끄는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이하나가 말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최윤석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회장님은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실장이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석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식사는 어떠셨냐고 물어보러 왔다고 합니다. 최정호 회장은 이하나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윤석을 거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은 웃는 얼굴로 들어왔지만 식탁 위에 거의 손대지 않은 전복죽을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 안 드셨네요. 방금 먹으려던 참이었어. 근데 윤석아,
넌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알고 있었니? 윤석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가 금세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영양식으로 전복죽을 준비한 건데. 내가 먹는 약은 전복과 함께 먹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걸 이하나 씨가 알려줬어. 윤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이하나를 노려봤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제가 어떻게 삼촌의 약을 알겠어요? 회장님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석이 사무실에 두고 간 회장님의 건강검진 결과와 약물 목록이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내 약물 정보에 형광펜으로 체크까지 해놨더군.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저 삼촌 건강이 걱정돼서. 최정호 회장은 몹시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부회장이 아니야. 윤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이내 자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후회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를 내쫓는다고요? 윤석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하나는 조용히 다가와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으세요? 최정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올 거야.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아침부터 최정호 회장의 집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속 틀어박혀 있었고 이하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레 집안일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곧 도착할 DNA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후 2시, 마침내 박 실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왔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그토록 기다려온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이하나 씨를 불러주게. 잠시 후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정호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어요. 오래된 듯한 그 상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것 좀 열어보게. 이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작은 음악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태엽을 돌리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 노래. 이하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왜 이렇게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정호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하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게. 이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죠.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최정호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내 딸이다. 내 딸. 수진이. 이하나. 아니, 수진은 몸을 떨며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최정호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부름. 회장님은 천천히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날 놀이터에서. 그래, 내가 놀이터에서 사라졌어. 누군가 너를 데려갔고 그 후로 30년을 찾았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실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왜 기억이 없었을까요? 왜 이제서야? 최정호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지? 그때 기억을 잃은 것 같아.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자주 가던 장소들, 내가 불러주던 자장가, 심지어 엄마의 식사 예절까지. 수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뒤돌아보게 되는지. 그럼 전 이제 이하나가 아니라 최수진인 거군요. 최정호 회장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넌 항상 내 딸 최수진이었어.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수진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그 흉터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 상처, 기억나요? 4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졌고 아빠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가 사탕을 줬어요. 30년 만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옷가지를 모두 가정부 숙소에서 회장님 집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딸로서 이 집에 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게 수진이 내 방이었어. 최정호 회장은 2층 끝에 있는 방의 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벽지에 작은 침대, 인형들이 가득한 공간. 30년 동안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아빠, 이걸 다 그대로 두셨어요? 매일 청소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수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공간에서 더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일기장, 서랍 구석에 간직했던 조개 껍데기 컬렉션.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이 사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자신과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과거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죠. 최정호 회장은 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사라진 날의 이야기, 그리고 30년간의 찾음의 여정까지. 박 실장은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 경찰 조사 기록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실종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을 데려간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왜 고아원에 맡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수지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슬펐고 어떤 이야기는 따뜻했어요.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가족 앨범을 보며 기억을 되살렸죠. 한 달 후 최정호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전 실종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제 딸 최수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진은 아버지 옆에 섰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하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을 잃고 세상을 떠돌다가 운명처럼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제 이름을 찾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아버지와 딸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최정호 회장은 수진에게 회사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수진은 놀라운 적응력과 사업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녀도 타고난 경영자였어. 어느 날 수진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빠, 실종아동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그렇게 다시 만난 기적재단이 설립됐어요. 수지는 직접 재단을 이끌며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 상봉을 돕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1년 후 최정호 회장은 공식적으로 수진을 회사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석 전 부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의 질문에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촌 오빠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지만 저는 그를 용서했어요. 미움보다는 화해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와 딸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곳은 어린 수진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죠. 수진아,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긴 시간 기다림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엄마 산소에 같이 가요. 30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거잖아요. 최정호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내는 이 순간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겨준 사랑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석양이 물드는 한강 위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같은 재회. 그것은 단순한 혈연의 확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